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세요. 조금만 참아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그날 밤 절벽 아래 판잣집에 사는 13살 준호는 뺑소니 차에 치여 쓰러진 노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검은 차 한 대가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아난 뒤였습니다. 준호는 봤습니다. 달아난 차 번호 1부도 운전대를 잡은 남자 손목에 검은 자국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세상이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 서진 호텔의 여회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이가 본 그 짧은 장면 하나가 가난한 할머니와 손자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와 어디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절벽 아래 낡은 판잣집 몇 채가 서로 기대듯 붙어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흙이 밀려내려왔고 겨울밤엔 바람이 얇은 지붕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순자와 준호가 사는 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문틈에는 찬 공기가 늘 스며들었고 해가 지면 방 안 공기부터 먼저 싸늘해졌습니다. 정순자는 새벽이면 늘 어둠보다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고 낮에는 손수레를 끌며 폐지와 빈 병을 주웠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곧게 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13살 외손자 준호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준호는 몸이 약했습니다. 찬바람을 오래 맞으면 기침이 먼저 올라왔고 언덕길을 빨리 오르면 금방 숨이 찼습니다. 가방 한쪽에는 늘 흡입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눈이 참 밝았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차 번호도 또래보다 잘 봤고 한 번 본 숫자나 사람의 작은 특징도 오래 기억했습니다. 정순자는 가끔 그런 준호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눈이 참 좋다. 그러면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못 본 건 제가 보면 되잖아요. 그날도 날이 몹시 찼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더 매서워졌고 좁은 골목바닥엔 얼음이 얇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이려던 정순자는 준호 흡입기 약이 거의 다 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받아왔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늦어져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을 어기 약국은 문 닫는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나가려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몸이 너무 지쳐 숨부터 찼습니다. 준호는 점퍼를 얼른 걸쳐 입고 말했습니다. 약국 금방 다녀올게요. 바로 아래잖아요. 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밤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약봉지를 받아 품에 안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먼저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늦은 겨울밤 준호는 혼자 약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약국 불은 다행히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밤길은 원래 조용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 적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급하게 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본능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굽은 길을 돌아 쏜살같이 아래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밑을 스치던 짧은 순간 준호 눈엔 몇 가지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번호판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었지만 앞쪽 한 글자와 마지막 네 자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남자 손목 안쪽에 가느다란 검은 자국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타투인지 흉터인지는 몰랐지만 이상하게 그 자국만은 눈에 남았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 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몇 걸음 더 올라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짙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가방은 몇 걸음 떨어진 데 나뒹굴고 있었고 몸은 옆으로 기울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겁이 났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급히 노인 곁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세요. 조금만 참아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얼굴빛은 잿빛이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준호는 더 다급해졌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지금 자면 안 돼요. 조금만 참아요. 마침 약국 문을 막 닫고 나오던 은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은실이 급히 전화를 거는 사이에도 준호는 노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은 얼어붙고 숨도 가빠오는데 아이는 계속 그 얼굴만 들여다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준호 머릿속에 조금 전 달아난 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번호 1부와 손목의 자국이 자꾸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잠시 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굽은 길을 돌아 다가왔고 구급대원들이 급히 내려와 노인 상태를 살폈습니다. 준호는 그때까지도 손을 놓지 않다가 이제 됐다는 말을 듣고서야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손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제일 먼저 물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 할머니 살아나실까요? 은실은 아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손 붙잡고 버텨줬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준호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운 뒤에도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와 아이 얼굴을 살피던 정순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 차 번호 조금 봤어요. 손목에도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봤어요. 정순자는 놀랐지만 그날 밤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 숨부터 가라앉혀야 했으니까요. 다만 작은 가슴이 들썩이는 걸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짧은 밤길에서 준호가 본 것이 단순히 달아난 차 하나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텔레비전 뉴스 한 줄이 절벽 아래 판잣집까지 내려왔습니다. 별장 인근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름난 호텔리조트 그룹 회장 윤서인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순자와 준호는 알게 됐습니다. 전날 밤 준호가 끝까지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 노인이 세상이 다 아는 큰 사람이었다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절벽 아래 판잣집 골목도 조금은 부산스러웠습니다. 작은 텔레비전 뉴스 한 줄이 생각지도 못한 이름을 동네까지 끌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서진호텔 그룹 윤서인 회장, 별장 인근에서 사고. 정순자는 국을 데우다 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밥숟가락을 든 채 눈을 떼지 못했지요. 할머니 어젯밤 그 할머니 맞죠? 정순자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큰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그런 사람 일이 왜 자기들 앞에까지 굴러왔는지가 먼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살아나셨나 봐요. 정순자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준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아이 얼굴이 조금 풀렸지요. 그런데 점심 무렵 골목 아래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차 2대가 올라왔다는 말이 집집마다 퍼졌습니다.
택배차도 겨우 비켜드는 좁은 길에 광이 번들번들한 검은 차가 들어왔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잠시 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먼저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 뒤를 따라 코트를 단정하게 걸친 젊은 여자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여자는 굽있는 구두를 신고도 낯선 길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순자는 문 앞에 선 채 본능처럼 준호를 자기 뒤로 당겼습니다. 정순자 씨 맞으십니까? 맨 앞에 선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 여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세란입니다. 윤서인 회장 며느리예요. 그 말에 정순자는 숨을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 이름이 자기 집 문 앞에서 저렇게 입 밖으로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세라는 말투도 차분했고 고마움을 전하는 방식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두 분을 뵙고 싶어 하세요. 어젯밤 목숨을 살려준 아이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듣기엔 참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순자 마음은 금방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마음에서 먼저 나온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세라는 준호를 향해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많이 놀랐지? 준호는 대답 대신 정순자 옷자락만 더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세란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길이 어두웠잖니. 무서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말 같기도 했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보았는지 은근히 떠보는 말처럼도 들렸지요. 정순자는 그 순간부터 세란 목소리를 더 조심해서 듣게 됐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다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모시러 왔습니다. 괜찮으시면 회장 댁으로 함께 가시죠. 정순자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 댁이라니. 살면서 그런 곳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찾아가라니 마음이 쉽게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호가 정순자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그 한마디에 정순자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쓰는데 한 번쯤은 가보는 게 맞겠다 싶었지요. 회장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봉지를 품에 안고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정순자는 그런 아이 무릎을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저 아줌마 자꾸 차 얘기했어요.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느낀 걸 괜히 아닌 척 덮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겁을 줄 수도 없었지요. 회장 댁은 생각보다 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긴 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약 냄새와 조심하는 발소리였습니다. 사고를 겪은 집 안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서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전날 밤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다만 가까이서 보니 텔레비전 속 여회장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사람은 다 아프면 그렇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정순자 머리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윤서인은 준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건지 꿈을 보는 건지 가늠하듯이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였구나. 준호는 어쩔 줄 몰라 정순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윤서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내 손 잡고 있었던 아이가. 준호가 천천히 그 손을 잡자 윤서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한 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엔 꾸밈이 없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적어도 윤서인 고마운 만큼은 거짓이 아니구나. 그건 알 수 있었지요. 윤서인은 정순자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길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정순자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신고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 말이 정순자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살면서 저렇게까지 공손한 인사를 받아본 적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세란이 차를 내오며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은 충분히 며느리답고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걸렸습니다. 준호도 많이 놀랐을 텐데 어젯밤 일은 자꾸 떠올리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가 뭘 자세히 본 건 아닐 테니까요. 윤서인은 그 말을 별 뜻 없이 들었는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그 한마디가 또 귀에 남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길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아이가 뭘 보지 않았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윤서인은 한참 뒤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준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그래도 도망 안 갔구나. 준호는 윤서인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눈 감으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인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윤서인은 준호 병원 이야기도 먼저 꺼냈습니다. 아이 숨찬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며 제대로 검사부터 받아보게 하자고 했지요. 정순자는 괜찮다고 그럴 일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기침소리와 밤마다 흡입기를 붙들고 자는 아이 얼굴이 떠올라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인은 그런 정순자 마음을 알아챈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언덕 아래 거의 다 와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세란 아줌마요. 응. 저한테 자꾸 뭘 봤냐고 묻는 얼굴 같았어요. 정순자는 발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아이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쉽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니? 회장 할머니는 제가 오면 반가워하시는데요. 세란 아줌마는 제가 무슨 말 할지 기다리는 얼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 얼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인이 잡아준 준호 손도 떠올랐고 세란이 웃으면서 던진 말도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고마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만 짙어졌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회장댁에서 정순자와 준호를 찾은 이유가 단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요. 그날 회장댁에 다녀온 뒤로 정순자와 준호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절벽 아래 판잣집은 여전히 추웠고 정순자는 새벽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으러 나갔습니다. 준호도 학교를 다녀오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기침부터 하고 저녁이면 흡입기를 베개 옆에 두고 누웠지요.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댁에서 자꾸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때문이었습니다. 윤서인이 준호 검사부터 제대로 받아보자고 했고 며칠 뒤 정말로 차가 집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회장댁으로 들렀고 윤서인은 아이가 들어서는 것만 봐도 얼굴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왔구나. 네. 오늘은 덜 힘드니? 조금 괜찮아요. 그 짧은 말 몇 마디에도 윤서인은 숨을 고르듯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 마음은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꼭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세라는 늘 사람이 있을 때 더 다정했습니다. 과일을 깎아내오고 준호 앞에 따뜻한 차를 놓고 정순자에게는 쿠션까지 받쳐주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오면 회장이 기운을 내세요. 이제는 자주 와줘야겠어요. 우리도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해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듣기엔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은 늘 누가 옆에 있을 때만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 번은 재단 사람들인지 손님들이 몇 아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라는 기다렸다는 듯 준호를 윤서인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이 아이예요. 회장 목숨을 살린 아이.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원래도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는데 저런 자리에서는 더 얼어붙곤 했지요. 준호야, 인사해야지. 세란 말에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감탄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애가요? 참 기특하네. 회장께서 큰 복을 받으셨군. 그 말들이 전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아이를 보는 눈도 있었지만 마치 구경거리 보듯 훑어보는 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데 서 있는 거 싫어요. 정순자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지. 다 저만 쳐다봐서요. 다음엔 안 그러게 해야지. 하지만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에도, 회장 댁에 잠깐 들른 날에도, 누가 와 있는 날이면 세라는 꼭 준호를 윤서인 옆에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은인을 정성껏 챙기는 집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정순자 눈에는 점점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기 위해 아이를 세워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화장실 다녀오다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세란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이가 어디까지 봤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짧게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요. 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침 뒤따라오던 정순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순자는 얼른 아이 팔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얘기 맞죠? 정순자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그 말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섣불리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란이 둘을 자꾸 회장댁으로 부르는 게 고마워서만은 아니라는 거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까지 한마디를 자꾸 되풀이했습니다. 아이가 어디까지 봤는지 그랬어요. 조금 더 두고 보자고도 했어요. 정순자는 아이 이불을 더 끌어올려주며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건 쉽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순자 마음속에 세란을 향한 불편함이 아니라 분명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을요. 그 무렵부터 정순자는 회장댁에 갈 때마다
먼저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윤서인이 준호를 찾는다는 말만 들으면 그래도 한 번은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아이를 보고 싶다는데 모른 척 돌아설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댁에 한 번 다녀오면 준호 얼굴빛이 꼭 더 어두워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이 돌기 시작한 뒤라 더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진 몰라도 아이들 입에선 벌써 이런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제 회장집 드나든데 할머니가 돈 받으러 간 거래. 준호는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안 들으려 해도 귀에 꽂히는 법이지요. 그날 저녁 밥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던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도 그래요. 정순자는 아이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뭐라고 하니? 준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집 가는 거 다 돈 때문이라고요. 정순자는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물컵만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또 회장댁에서 차가 왔습니다. 윤서인이 몸이 좋지 않다며 준호를 보고 싶다고 했지요. 정순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 할머니 아프면 잠깐만 보고 오면 안 돼요? 결국 둘은 또 회장댁으로 갔습니다. 그날 윤서인은 작은 거실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반가운 얼굴부터 했습니다. 왔구나. 네. 학교는 어땠니? 준호가 잠깐 입을 때려던 순간 세란이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 지금은 쉬셔야죠. 아이 얘긴 천천히 들어도 되잖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준호는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인도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틈이 정순자 눈엔 또렷하게 들어왔지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세란이 먼저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윤서인이 약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정순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컵을 건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세란이 얼른 다가와 그 컵을 먼저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세란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 약은 늘 정해진 대로 챙겨야 하거든요. 아무나 손 떼면 안 돼요. 정순자는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누가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고 누가 대놓고 모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면 충분했지요. 고맙긴 하지만 여기선 바깥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준호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제가 다 속상했어요. 정순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할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정순자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아이 눈엔 다 보였던 것입니다. 세라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정순자와 준호를 꼭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 목숨을 살렸어요. 우리 집이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죠. 하지만 사람이 빠지고 나면 늘 말끝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정순자를 복도 쪽으로 따로 부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 살려주신 건 고맙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집 식구처럼 드나드시면 안 됩니다. 정순자는 그 말을 듣고 세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란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싸늘했습니다. 세란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요.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회장 곁은 할머니가 오래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속셈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정순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굴면 오히려 세란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린 값 받으러 온 적 없습니다. 세라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언덕 아래 거의 다 왔을 때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회장댁 가기 싫어요. 정순자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많이 힘드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 가면 제가 자꾸 나쁜 애가 된 것 같아요. 정순자는 그 말을 듣고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문을 흔들고 있었고 작은 방 안에선 준호 기침 소리가 가끔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 생각만 자꾸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살린 아이가 더는 저렇게 움츠러들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댁 차가 골목에 두어 번만 들어와도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좋은 소식은 늦게 오고 남의 형편을 씹는 말은 늘 빨랐지요. 절벽 아래 판잣집 골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순자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면 문틈 사이로 고개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요즘 순자네 집 앞에 검은 차 오더라. 그 애가 회장 살렸다는 게 맞나 봐. 그래도 큰 집 일은 오래 안 가. 마지막 말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정순자 귀엔 오래 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선 남의 불행을 미리 점치는 말이 이상하게 잘 맞곤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정순자는 폐지와 빈 병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더 차가워졌고 무릎은 벌써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골목 중간에서 누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최봉철이었습니다. 봉철은 늘 그랬듯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정순자를 훑어봤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풍겼습니다. 순자 씨. 정순자는 걸음을 멈췄지만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봉철은 그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술의 손잡이를 툭 잡고 비죽 웃었습니다. 좋겠다. 요즘은 회장댁이랑도 엮이고. 정순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손 놔요. 봉철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리 매정해? 내가 다 축하해 주잖아. 갈 길 바빠요. 그럴수록 밀린 거부터 정리해야지. 정순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밀린 거? 봉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월세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쌓인 거 많아. 그런 돈 없어요. 없긴. 회장댁 차가 들락날락하는데 그 말끝이 더러웠습니다. 정순자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봉철이 수레를 앞으로 한번 세게 밀었다가 다시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묶어둔 폐지 다발이 한쪽으로 쏠리고 빈병 자루가 비틀리더니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정순자가 몸을 굽히는 순간 골목 아래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돌아오던 준호가 그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방도 못 내린 채 뛰어왔습니다. 정순자가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 그대로 있어. 하지만 준호는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처럼 바닥에 굴러간 병부터 주우려 했습니다. 봉철은 그걸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얘가 그 회장 살린 애냐?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정순자는 병을 주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말 조심해요. 봉철은 아예 준호 얼굴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 하나 살렸다고
세상이 달라진 줄 아나 봐. 애 앞세워 사람 마음 흔드는 짓 오래 못 가.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벽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몸을 움직이던 아이 어깨가 갑자기 크게 들썩였습니다. 숨이 찬 것이었습니다. 정순자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준호야, 그만. 가만 있어. 준호는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말보다 기침이 먼저 터졌습니다. 아이는 가슴 쪽을 붙잡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정순자도 급히 쪼그려 앉아 함께 찾았습니다. 흡입기 어디 있니? 가방 안에 있었어요. 천천히 찾아. 천천히.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병을 줍다가 가방 입구가 벌어졌던 탓인지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봉철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몸도 약한 애를 왜 자꾸 끌고 다녀? 회장댁이나 드나들면 뭐하냐? 꼴은 똑같네. 정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더 급하게 훑었습니다. 그때 수레바퀴 밑에서 작은 흡입기가 보였습니다. 정순자가 거의 기어가듯 손을 뻗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있다. 준호야. 준호는 약을 들이마시고 한참 지나서야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정순자는 아이 등을 쓸어주며 봉철 쪽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준호 숨이었지 저 인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뒤 준호 숨소리가 조금 가라앉자 정순자는 쏟아진 병과 폐지를 대충 주워 담았습니다. 봉철은 이미 한쪽 벽에 기대서서 담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큰 집 일은 가까이 갈수록 더 무서운 거야. 정순자는 그 말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 손만 꼭 잡고 골목을 올라갔습니다. 아이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준호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정순자는 아이 등을 쓸어주며 물을 데웠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작은 방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이불 속에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순자가 아이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니? 저 때문에 자꾸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죠? 정순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무슨 소리니? 준호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날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까 봐요. 정순자는 바로 아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눌렀습니다. 그런 소리 2번 다시 하지 마라. 너는 사람 살린 거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손바닥 아래에서 아이 눈가가 조금 뜨거워지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거의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때릴 때마다 낮에 봉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 집 일은 가까이 갈수록 더 무섭다는 말. 그 말이 싫으면서도 한편으론 틀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윤서인 회장은 분명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맴도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장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세란이 아니라 윤서인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정순자는 그 목소리가 전에 없이 기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나요? 회장, 준호가 며칠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아픈가 싶어서. 정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데려오실 필요는 없소. 다만 내가 얼굴이 좀 보고 싶어서 그러오. 전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든 허전함은 길었습니다. 정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댁에 다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저 목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회장이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잠깐만 다녀올까? 준호는 금방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만 한참 보다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세란 아줌마도 있어요? 정순자는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있겠지. 준호는 다시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장 할머니 아프다면서요. 잠깐만 있다 오면 안 돼요? 정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이 다음에 무슨 문을 열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회장댁을 반가운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윤서인만은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정순자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장. 준호가 본 손목. 그 일 뒤로 며칠 동안 정순자와 준호는 회장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학교만 겨우 다녀왔고 집에 돌아오면 말수도 더 줄었습니다. 정순자는 아이를 더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뒤로 아이가 더 작아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회장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세란이 아니라 윤서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나요? 회장, 준호가 며칠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아픈가 싶어 전화를 했소. 정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윤서인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데려오실 필요는 없소. 다만 내가 얼굴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오. 전화를 끊고도 정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있다 오면 안 돼요? 다음 날 오후 둘은 다시 회장댁으로 갔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정순자는 괜히 어깨부터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 문을 열어주려고 한 남자가 팔을 뻗었습니다. 세란 옆에서 늘 조용히 서 있던 수행비서였습니다. 셔츠 소매가 살짝 밀리며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가느다랗고 검은 자국 하나가 비스듬히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아이가 정순자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순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준호는 그 남자 손목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누구? 그날 차 안에 있던 사람이요. 정순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손목이 똑같아요. 목소리도 저 목소리였어요. 정순자는 아이 팔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현관 앞이었고 세라는 몇 걸음 앞에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하지 마. 근데 할머니. 알아. 지금은 가만히 있어. 거실에 들어서자 윤서인이 먼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왔구나. 윤서인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준호를 보자 눈빛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반갑고 또 미안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예전처럼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윤서인이 그걸 눈치챘는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라. 아이가 천천히 가까이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현관에 있던 수행비서가 서류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가에 멈춰선 남자를 본 순간 준호 어깨가 다시 굳었습니다. 윤서인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윤서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그러니? 준호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순자 쪽만 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분명했습니다. 무섭다는 뜻,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란이 바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셔도 되잖아요. 정순자는 세란 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회장께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윤서인은 한 박자 쉬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여기서 잠깐 나가들 있어요. 작은 응접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준호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인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이제 말해도 된다. 준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 할머니 아까 밖에 있던 아저씨요. 그래. 그날 차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윤서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하니? 준호는 자기 손목 안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목소리도 같아요. 정순자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아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번호도 일부 기억하고요. 손목 자국도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윤서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세라는 아이가 사고 난 것만 봤다고 했소. 정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차도 봤습니다. 준호가 얼른 말을 보탰습니다. 번호를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네 자리는 기억나요. 윤서인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세라는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그 한마디가 방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이상하다는 정도였다면 그 순간부터는 달랐습니다. 윤서인 안에서 뭔가가 분명하게 맞물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겁먹은 얼굴로 윤서인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인은 아이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무서웠겠구나. 준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봤어요. 알겠다. 윤서인이 아이 손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볼 거다. 그날 회장댁을 나설 때 정순자는 처음으로 윤서인 눈빛이 세란 쪽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윤서인은 이제 며느리 말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손목 이야기를 꺼낸 13살 아이를 더 믿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란이 숨겨온 일도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수행비서 손목을 알아본 뒤부터 윤서인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란이 건네는 차도 받고 수행비서가 들고 오는 서류도 그대로 받았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 말부터 믿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바로 답하지 않고 한 번쯤 더 생각하는 눈이 됐습니다. 세라는 그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 표정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세란이 윤서인 옆에 앉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윤서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 세라는 잠깐 웃었습니다. 준호 그 아이 때문은 아니겠죠? 신문장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 애가 왜? 아니요. 그냥요. 어린애가 한번 뭘 봤다고 하면 어른들이 괜히 더 크게 받아들이는 수도 있으니까요. 윤서인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말,
내가 요즘 자주 하는구나. 세란 얼굴에 아주 짧게 당황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윤서인은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오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 한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세란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 운전을 오래 해준 늙은 기사도 조용히 불렀지요. 내가 묻는 것만 알아봐줘요. 윤서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별장 근처에 있던 차부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차를 보시면 됩니까? 윤서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세란 쪽에서 따로 돌리던 차. 그 며칠 동안 정순자는 회장 댁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준호가 진실을 말한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음 편히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세란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래 골목에서는 최봉철이 더 설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자가 빈병 자루를 들고 언덕을 올라오는데 봉철이 길을 막았습니다. 순자 씨, 요즘 조용하네. 정순자가 지나가려 하자 봉철이 옆으로 한 발 더 붙었습니다. 큰 집하고 잘 안 되나 봐? 정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봉철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높은 데 손 뻗었다간 더 크게 다쳐. 그런 건 다 겪어본 사람 말 들어야지. 그 말이 그냥 빈정거림으로만 들리진 않았습니다. 봉철 같은 인간은 뒤에서 들은 말이 있을 때 꼭 저런 식으로 떠보곤 했으니까요. 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흘 뒤 윤서인이 정순자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 댁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잠깐 나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은실 약국에 맡겨두고 정순자 혼자 나갔습니다. 윤서인은 창가 안쪽 자리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전에 없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인은 인사 대신 그 종이들을 순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소. 정순자가 종이를 들었습니다. 차 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한 앞자리와 마지막 네 자리. 그 숫자가 세란 쪽에서 따로 쓰던 차와 겹친다는 설명이 밑에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그 차가 몰래 수리된 기록도 나왔소. 정순자는 말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세란 번호와 수행비서 번호가 여러 번 오간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서인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왜 그 길로 산책을 나갔는지도 이제 알겠소. 정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세란이 그랬소. 답답해 보이니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짧은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잘 안 가던 길이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소. 정순자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퍼즐 조각이 하나로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판을 짜고 기다린 일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서인은 정순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 정순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늦었어도 알아차리신 게 다행입니다. 윤서인이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많이 무서웠겠지. 무서웠지요. 정순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회장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 말 앞에 윤서인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댁 공기는 더 묘해졌습니다. 세라는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수행비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진 못했습니다. 윤서인이 대놓고 내치진 않았지만 분명 선을 그은 것이었지요. 서류를 가져오면 다른 사람 손을 거치게 했고 차도 따로 빼라고 했습니다. 세라는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사람을 바꾸세요? 윤서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짧은 말이었지만 세라는 그 속 뜻을 알아들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세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입니다. 할머니, 이번 주 재단 행사에 잠깐 들르셔야겠어요. 회장이 준호를 많이 찾으세요. 정순자가 가만히 듣고만 있자 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괜한 오해도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세란이 지금 뭔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전에 자기 쪽으로 다시 돌려보려는 것처럼요. 정순자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윤서인이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낮지만 확실했습니다. 행사장에 와주시오. 정순자가 묻기도 전에 윤서인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을 내야겠소. 정순자는 바로 예스도 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 말씀하시오. 준호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아이가 이상한 애처럼 보이는 일 없게 해주세요. 윤서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소. 전화를 끊고 나니 준호가 방문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할머니, 또 가야 해요? 정순자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번엔 끝내러 가는 거다. 준호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무서워요. 정순자가 가까이 가 아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도 무섭다. 준호가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정순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때가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제대로 말해야 하니까.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 할머니는 이제 우리 믿는 거죠?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믿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정순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행사장 불빛이 먼저 떠올랐고 세란 웃는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은 이미 문턱까지 와 있었고 다음 한 걸음만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재단 행사가 있는 날 아침 절벽 아래 판잣집 골목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지붕이 덜컹거릴 때마다 정순자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일찍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도 한참 창밖만 보고 앉아 있었지요. 정순자가 목도리를 다시 여며주며 물었습니다. 많이 무섭니다. 준호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네. 정순자는 아이 어깨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오늘 끝난다. 그러니까 할 말만 하고 오자. 행사장은 불빛이 환했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재단 이름이 걸린 자리인 만큼 다들 좋은 말과 좋은 얼굴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이미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지요. 정순자와 준호를 보자 세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회장이 오늘 꼭 준호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정순자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세란 얼굴을 보지 않고 정순자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재단 소개가 이어지고 누군가는 나눔을 말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들이 길게 흐른 뒤 윤서인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윤서인이 한동안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이야기보다 먼저 내가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행사장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세란 얼굴도 그때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3살 아이 하나가 내 손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주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와 아이 할머니는 내 은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서인이 옆에 놓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 몇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뒤쪽 화면에 차량 번호 일부, 수리 기록, 통화 내역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세란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윤서인이 세란 쪽을 보았습니다. 앉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행사장 전체가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세란은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피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이가 어디까지 봤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두고 봐요. 녹음된 세란 목소리였습니다. 행사장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윤서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내 차를 들이받은 사람은 세란 곁에서 움직이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사고를 사고로만 끝내려 한 사람도, 그 아이가 본 것을 숨기려 한 사람도 바로 세란이었습니다. 세란이 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님, 그 아이가 잘못 봤을 수도. 윤서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손목을 봤다. 번호도 봤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아이 말을 믿는다. 그 말이 떨어진 뒤 윤서인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정순자가 아이 손을 한번 눌러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큰 행사장, 밝은 조명, 수많은 시선 앞에서 아이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멈추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가 빨리 달아나는 걸 봤어요. 번호를 다 본 건 아니고 마지막 네 자리랑 앞에 한 글자를 봤어요. 그리고 운전한 사람 손목 안쪽에 자국이 있었어요. 아까 사진에 나온 자국이랑 같아요. 준호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바로 말 못했는데 진짜 봤어요. 윤서인은 아이가 있는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정순자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사람을 살린 아이가 이제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쪽으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빨랐습니다. 수행비서는 바로 수사선에 올랐고 세란 역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차량 기록이 맞아떨어졌고 봉철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떼먹은 돈과 협박한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결국 끌려갔지요. 절벽 아래 골목에서 큰 소리치던 사람도, 회장 옆에서 웃고 서 있던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윤서인은 다시 정순자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사람 없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회장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긴 여정 끝에 다시 밟는 문턱 같았지요. 윤서인은 둘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정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윤서인은 결국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 정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을 다 잊었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준호 앞에서 미움만 붙들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았으니 우리까지 그 일에 매달려 있지는 않겠습니다. 윤서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윤서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윤서인이 아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젠 안 무서워요. 정순자와 준호 삶도 그 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만 오면 양동이부터 받쳐두어야 했던 판잣집 대신 햇빛이 오래 드는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어보고 한참 서 있다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선 비 안 새겠죠? 안 샌다. 밤에 바람 소리도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좀 편히 자자. 준호 치료도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금세 건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이 턱 막혀 주저앉는 날은 분명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시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윤서인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그걸 받아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을 받은 잎이 반짝였습니다. 회장, 이건 뭐예요? 윤서인이 옅게 웃었습니다. 꽃이다. 이 집엔 그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정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긴 겨울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한 사람 하나, 겁이 나도 도망치지 않았던 아이 하나, 그리고 손자를 놓지 않았던 늙은 손 하나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 겨울은 참 길었습니다. 그래도 끝에는 따뜻한 쪽이 남았습니다. 미움보다 오래가는 건 결국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